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에 8살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매일이 바쁘고 정신없이 흘러가는 건 저뿐만이 아니겠지만 요즘 들어 더 지치는 것 같은 기분이라 머리를 좀 비우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싶어 찾아보다 알게 된 이 채널에 저의 이야기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시작해 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툰 글솜씨이지만 재밌게 들어주세요. 저는 외동딸입니다. 어릴 적부터 좋지 않은 집안 형편에 하고 싶은 것, 제대로 해본 것 없이 자라 마음속에 결핍이 있었습니다. 자연히 부모님께 무언가 요구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정서가 은연중에 깔려 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제 욕구를 채워준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꿍하고 부정적인 저와는 달리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끌렸던 것도 같네요. 제가 캄캄한 밤이면 남편은 밝은 낮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과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처음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쉬어본 적이 없는 저는 당연히 20살이 되어서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제가 졸업한 과 특성상 저녁 때까지 학교에 있어야 하는 일들이 많아 아이의 야간 알바를 알아보느라 선택한 것이 24시간 영업하는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였습니다. 극장 근처라 밤에도 혼잡했고 손님이 많은 곳이어서 저 말고도 아르바이트생이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저는 학교를 마치고 다른 친구들 학원 다닐 때 저는 식당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야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너무 싫어서 도망치고 싶기도 했죠. 친구들에게도 창피했고요. 하지만 제 용돈을 제가 벌지 않으면 부모님이 제 용돈을 챙겨주실 수 없는 상황인 걸 알기에 괜찮은 척 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내가 애냐? 내 용돈 내가 벌어서 눈치 안 보고 내 멋대로 다 쓰니까 편해. 라며 허세 섞인 말들을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용돈을 받고 부모님이 사주시는 옷을 입는 아이들보다 제 차림은 더 볼품 없었고 어느 것 하나 풍족하게 가지고 있는 물건들도 없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 보니 돈은 더 부족했고 다른 친구들처럼 놀아보지도 못하고 숨가쁘고 바쁘게 살았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가진 게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제 방도요. 있는 줄도 모르겠던 거실은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기에 제 방은 거실이자 식사를 하는 다이닝 룸이었거든요. 부모님 방에는 장롱과 다른 집안 살림들이 들어차 있어 앉을 곳이 없었고요. 아빠가 허리가 아파 침대 없이 생활을 못하셨기에 침대까지 있는 방은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그렇게 지냈는데 문제는 손님이 오시거나 제가 울적한 기분이 들어 혼자 있고 싶은 그런 날에도 숨어들 공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온몸의 피가 끈덕해지고 무거워지는 것 같은 기분에 더 깊이 가라앉고는 했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결과에 대한 기대도 없이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더 절망적이니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릴 때부터 저희 집이 이런 상황이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빠 앞으로 꽤나 큰 재산을 남겼었다고 아빠가 술만 마시면 이야기하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아빠와 가장 친하다는 친구와 함께 한 사업이 크게 망해 빚을 지고 집도 급격히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그 친구라는 사람이 그나마 남은 돈을 빼돌려 해외로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셨습니다. 매일 방에 누워 우셨던 게 기억이 나요.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도 배신인데 갑자기 환경이 바뀌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신 거죠. 큰아버지나 고모까지도 아빠를 나 몰라라 하면서 정말 돈 나올 구멍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외갓집은 딱히 저희를 도울 형편이 못 되었고요. 그렇다고 초등학생인 저를 내팽겨치고 그냥 두고 보기만 하신 건 아닙니다. 당장에 먹고는 살아야 하니 아빠는 막노동파네, 엄마는 방문 판매 화장품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셨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빚도 조금씩 갚고 생활을 하신 거죠. 하지만 불행은 저희 가족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일을 하시다
그만 4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시면서 허리를 크게 다치셨습니다. 하반신 마비가 될 수도 있다는 선고를 받은 아빠를 병간호하느라 엄마는 일도 쉬셨습니다. 아빠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엄마를 보고 우셨습니다. 처음엔 눈물만 흘리다가 결국엔 흑흑거리며 우셨죠. 나는 재수가 진짜 없는 놈이야. 나 같은 놈 만나 당신이랑 우리 시연이가 고생을 너무 해서 라며 침대가 들썩이도록 우셨죠. 처음엔 아빠가 그렇게 우시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친 것도 사업이 사기를 당하고 망한 것도 다 아빠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저 아빠가 불쌍하고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학교에서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아빠에게 달려가 수다를 떨기도 하고 잘 본 시험지를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빠가 웃으셨거든요. 아빠가 퇴원을 하시고 일을 다시 구한 엄마는 일하는 중간중간 들려서 아빠와 저를 보살피셨고요. 역시나 방문 판매 화장품 일을 하셨기에 가능했죠. 아빠가 혼자 화장실에는 지팡이를 짚고 갈 수 있으셨지만 잘 넘어지셨기에 엄마의 도움과 제 도움이 많이 필요로 하셨거든요. 힘에 부치기도 했지만 그 정도의 도움은 제가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 저는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아빠가 원망스럽고 귀찮아졌습니다. 아빠는 전보다 더 잘 걷고 혼자 식사도 챙겨 드실 수 있을 정도까지 됐는데 말이죠. 대놓고 짜증을 내거나 싫은 티를 내진 않았지만 점점 대화하는 시간이 줄었고, 아빠가 도와달라 부르시면 무표정하게 가 대충 해드리고는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아빠는 아빠가 귀찮게 하지 미안 이라며 어쩌게 웃으셨습니다. 그때 아빠에게 좀 웃어드릴 걸. 저는 그러지 못하고 그저 내리깐 눈을 아빠와 마주치지 않으려 이리저리 피하기만 했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저는 그러는 제 모습에 타당성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아빠는 그런 제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혼자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더 많이 해내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연습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지 생각도 못하고 제가 좀 더 자유로워진 것에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덕분에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었는데 그 자체를 원망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철이 없었고 나빴죠. 그런데도 엄마와 아빠는 저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 해준 거 없이 거저 큰 미안한 자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당연하게 여겼고 어쩔 때는 부담스럽다고까지 여겼습니다. 괜히 부모라는 사람들의 보장되지 않은 미래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번 돈을 부모님께 드려본 적도 없으면서 그런 건방진 생각을 하면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생각에 서럽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위해 어학연수 준비하느라 어학원을 다니고 가방이 얼마고 옷이 얼마고 하는 이야기들이 들릴 때마다 위축되는 기분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럴수록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이죠. 그러다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했더니 부모님은 벌써 주무시더라고요. 다른 날과 별다를 것 없는 그런 날이었는데 식탁 위에 놓여있던 노트가 눈에 띄어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아빠의 글씨체인데 하루 종일 어떤 운동을 했고 얼만큼 효과를 보고 있는지, 재활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세세히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매일매일 쓰신 것 같은데 둘러보니 벌써 여러 권을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든 날의 마지막 맺은 말은 더 노력해서 우리 딸 마중 나가기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아빠가 항상 밤에 오기 안 무서워? 우리 딸 겁도 많은데 하시던 말이 떠오르며 눈물이 쭈르륵 흐르더라고요. 한번 흐른 눈물은 멈출 줄 모르고 그날 밤 저는 울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울면서 아빠가 살아만 계시라고 기도했던 모습, 아빠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모습, 우리 가족 함께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제 모습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랬던 제가 감사함을 잊고 바라는 게 많아져 심통만 내고 있었으니 너무 부끄럽고 부모님께 죄송했습니다. 그런 저를 미워하지도 않으시고
건강해지고 싶으신 목표가 저를 마중하시는 거라는 아빠의 바람이 너무 슬펐습니다. 다음날 아침, 퉁퉁 부은 눈으로 일어나 저는 아빠와 엄마에게 차례로 볼에 뽀뽀를 하며 아침 인사를 했습니다. 어릴 때는 매일 했는데 오랜만에 하려니 쑥스러웠지만 하고 나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빠는 그런 저를 놀란 눈으로 보시고 엄마는 아이고 우리 시연이 무슨 좋은 일 있어? 아침부터 서비스가 좋으시네요 하시면서 부은 제 얼굴을 살펴보시더라고요. 좋은 일은 그냥 오랜만에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서 그러지. 몰라, 내일부터는 또 안 할 거야. 라며 씻으러 들어가 버렸습니다. 씻고 나오니 아빠는 눈이 붉어지셨고 엄마는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아빠를 보고 나니 또다시 눈물이 나렸는 걸 참고 준비를 마치고는 학교에 갔습니다. 그러다 엄마는 며칠 뒤 우리 이사 가자. 임대 아파트 당첨이 됐어. 혹시 몰라서 말을 안 했는데 시연이 학교 다니기도 더 좋고 아파트니까 당신 엘리베이터 타고 하면 다니기 더 좋을 것 같아.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버스 정류장과 더 가까운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저는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집에 오기가 좋아져 좋았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도 좋았고요. 아빠는 단지를 돌며 운동하기 더 좋다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넘어지실까 걱정이 되어 멀리 가시지는 말라고 했는데도 아빠는 자꾸 나가보시더라고요. 엄마가 바퀴가 있는 지지대를 사주셨더니 다니기가 좋다고 하시며 비 오는 날에도 우비를 입고 나가실 정도였습니다. 답답하게 집에만 계시다가 나가시니 좋으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엄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시고는 판매량이 늘었다며 좋아하셨습니다. 상가의 상인들 중에도 손님이 있으시고 부녀회 회장님과도 잘 사귀어 고객들이 늘었다고요. 그렇게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에 엄마는 나는 요즘만 같으면 좋겠어. 너무 감사하지 않니? 엄마는 그래. 라며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나아진 거지. 뭐가 감사할 일인가 싶어 웃기만 했습니다. 불쑥불쑥 제 처지를 비관하는 마음 때문에 힘겨웠고 친구들의 호의도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한 번은 친구들이 항상 모임에 제가 빠지니 제가 일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햄버거집으로 놀러 왔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제 얼굴을 보겠다면서 말이죠. 저는 그날 이후 그 친구들과 다시는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 친구들은 자기들은 놀면서 웃는 모습들이 일하는 저를 깔보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굳이 제가 일하는데 찾아와서 저희들끼리 웃고 노는 모습들이 보기 싫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 마음이 꼬이고 꼬인 거죠. 하지만 그때 저는 날 비웃으며 친구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다가오는 저런 애들과는 인연을 끊는 게 맞아. 라며 제 못난 꼬인 마음을 포장하고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친구들은 연락에 응하지 않는 제게 무슨 일이냐 물었지만 저는 끝끝내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 대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제 마음을 표현했죠. 그러다 한 친구가 저를 찾아와 야 황시연 너가 그렇게 잘났냐? 애들이 너 눈치 보느라 그렇게 전전긍긍 하는데 너는 끝까지 너 멋대로야. 라며 화를 내는데도 저는 대답도 않고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노려보다가 친구가 가버린 후에도 저는 인상을 쓰고 일만 했습니다. 그때 같은 타임에 일하던 오빠가 시연 씨가 친구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나 봐요. 저번에도 친구들 시연 씨랑 놀고 싶어서 와서 기다렸죠? 일할 때 너무 말없어서 몰랐는데 매력 만점이네. 얼굴도 예쁜데 성격도 좋기가 쉽지 않은데 친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봐줘요. 저렇게 속상해하는데 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사담을 나눠본 적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저에게 그런 말을 한 것도 놀랐지만 그렇게 생글거리며 말을 하는 사람을 처음 본 것 같아 놀랐습니다. 당시에는 사람의 얼굴이나 눈을 제대로 바라보고 대화를 나눈 적이 언제인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을 때였는데 제 눈을 마주쳐가며 말을 하는 그 오빠의 표정에서 생동감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당황한 저는 네? 라며 허둥지둥거렸는데 오빠는 그런 저를 보며 웃으며 별일 아닌 거는 그냥 봐주고 넘어갈 줄도 알아야 한대요. 우리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나중에 내가 실수했을 때도 다른 사람이 쉽게 용서해 주는 거라고요. 마음이라는 건 서로 주고받는 거지 일방적일 수가 없어서 받기만 하는 관계는 없다고요.
그런데 그 친구는 눈물이 날 정도로 시연 씨가 좋은 것 같던데 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제 얼굴이 붉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갑자기 너무 더워졌습니다. 그런 적이 처음이라 제가 더 어쩔 줄 몰라 하자 오빠는 아, 미안해요. 이런 거 너무 오지랖이죠? 내가 좀 그래요. 시연 씨가 좋은 사람 같아서 내가 신경 쓰고 있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렇게 확 들이대거든요. 이라고 하는데 손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환영 인사를 하고 주문을 받으면서도 붉어진 제 얼굴은 쉽게 식지 않았습니다. 나긋나긋하면서 미소를 담은 듯한 그 말투가 제게 너무 달콤하게 들렸다고 할까요? 그날부터 그 오빠가 신경이 쓰이고 자려고 누우면 그 오빠와 같이 있던 순간이 떠오르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대로 된 제 방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뒤척거리며 오빠 생각을 하는 걸 엄마 아빠께 다 들킬 뻔했습니다. 그 정도로 오빠에 대한 감정은 커졌죠. 하지만 저는 오빠에게 그 마음을 들킬 수 없었습니다. 제 형편에 연애를 할 수도 없었고 오빠처럼 밝은 사람이 저처럼 어두운 사람을 좋아할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도 제가 좋지 않았는데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고 단정지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빠를 향한 그 마음을 접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힘들어졌고 그러던 찰나에 방학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다른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는 핑계를 대고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오빠를 만나지 않으면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제 마음을 다독이면서요. 그런데 그런 제 결심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더라고요. 오빠가 혹시 방학 때 따로 하는 거 있어요? 괜찮으면 나랑 같이 스터디 안 다닐래요? 내가 영어를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서 모임에 들어가려고 알아보는데 자리가 두 자리 났다고 해서 시연 씨 생각이 났어요. 일하느라 학기 중에 나처럼 못했을 것 같아서 라며 밝게 웃는데 저는 그만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오빠도 좋고 스터디도 좋은데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 몸과 마음이 분리되는 기분이었다고 할까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빠는 제 앞에서 계속 생글거리는데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 언제까지 답 드리면 돼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별로냐고 할 만도 한데 오빠는 내일까지 연락 주기로 했는데 너무 갑작스럽긴 하죠. 난 같이 스터디 갔다가 같이 일하러 오면 되니까 너무 좋겠다 했거든요. 그냥 같이 해요. 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그런 오빠를 보자니 차마 거절을 하지 못하겠어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할게요. 참가비는 어떻게 돼요? 하고 물었습니다. 오빠는 처음에 10,000원씩 내면 된대요. 여기 도서관 세미나룸에서 하는데 모일 때 음료비라고 하더라고요. 도서관에서 형성된 스터디 모임이라 나이대도 다양할 거예요. 8명이 총 인원이고요. 내가 요즘 복학하기 전에 도서관 다니거든요. 같이 가줘서 고마워요. 고마우니까 참가비는 내가 내줄게요. 모임은 일주일에 2번이고 시간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라며 웃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더 할 수 있는 시간을 뺏겨 아쉽기는 했지만 그보다 오빠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게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신 그 시간을 영어 공부하는 시간으로 채우게 생겼는데 또 좋더라고요. 일부러 학원도 다니는데 그 정도는 오히려 돈을 아끼는 거라고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 마음은 순전히 오빠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저를 위해 시간을 써야겠다고 생각하며 기분이 좋아진 건 말이죠. 생각했던 것보다 여유로운 방학을 맞게 되어 몸과 마음이 좀 느슨해지고 나니 방도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지저분한 옷들도 버리고 고등학교 때 보던 교재들도 버리며 비우고 나니 방이 더 넓어지더라고요. 이사한다면서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쌓여있던 쓰레기들이 그렇게 많은 줄 그때야 알았습니다. 그러다 어릴 적 앨범이 나와 펼쳐보았는데 제가 이런 표정이 있었나 싶게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아빠와 함께, 엄마와 함께 뭐가 그리 즐거웠는지 그렇게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웃고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저는 잘 웃는 아이였었는데 그 웃음을 잃고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오빠는 그렇게 환하게 웃을 줄 아는 사람인 걸 보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게요. 그러다 문득 그 사람이 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우리 부모님이 경제적으로는 힘드셔도 사랑 많이 주셨는데 왜 이렇게 깜깜해졌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빠는 여전히 온전히 서서 걷기 위해 운동을 하시고 엄마는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열심히 살고 계신데 나는 내 용돈이나 벌었으면서 혼자 온갖 생색은 다 내고 있었구나 싶어 부끄러웠습니다. 오빠의 그 밝게 웃는 모습은 자꾸 저를 부끄럽고 창피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제가 되기 위해 웃으려 노력했습니다. 나가기 전 거울을 보며 웃어보고, 일을 하면서도 웃어보고, 화장실 가면서도 웃어보면서요. 그렇게 하다 보면 웃는 얼굴이 어색하지 않는 날이 오겠지 하면서요. 오빠처럼 웃는 얼굴이 자연스러워지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나름의 성격 개조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 여자분이 손님으로 오셨습니다. 한참 바쁜 시간이 끝날 시간이라 다들 정리가 바빠 제가 혼자 주문을 받았죠. 웃는 연습의 일환으로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주문을 받고 있는데 여자분이 혹시 아내 명준이라고 있나요? 라며 오빠를 찾더라고요. 늘씬하고 예쁜 여자가 오빠를 찾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래, 그럼 그렇지. 나 같은 걸 좋아할 리가 없었지. 나처럼 어두운 애를 누가 좋아해? 라며 감춰지지 않는 얼굴을 서둘러 감춰보려 애를 썼습니다. 큰 키에 늘씬하고 이목구비까지 뚜렷한 미인인 그 여자분에 비하면 저는 너무 못나서 창피할 정도더라고요. 그때 밖으로 나와 여자분을 본 오빠는 누나, 무슨 일이야? 햄버거 안 먹잖아. 라며 반기더라고요. 입맛까지 잘 아는 사이구나 싶어 더 실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오빠를 본 그 여자분은 방금 전과는 다른 쌀쌀맞은 말투로 야, 이거 놓고 갔다며 나가다가 다시 들어왔잖아. 정신 안 차리고 다닐래? 왜 귀찮게 하고 있어. 라며 오빠에게 윽박을 지르다가 웃는데 표정이 오빠와 닮았더라고요. 설마 혹시 하는 생각에 오빠와 그 여자분을 번갈아 보면서 심장이 다시 세차게 뛰고 마음이 떨렸습니다. 그런 제 시선이 느껴졌는지 오빠가 저를 보며 우리 누나예요. 진짜 무섭게 생겼죠? 라며 웃더라고요. 제가 바라던 답이어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오빠를 바라보며 그만 웃고 말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놀란 오빠는 시연씨, 웃으니까 너무 예뻐요. 라며 빤히 보기에 부끄러움에 얼른 표정을 고쳐지었습니다. 여자분은 얘는 아주 신뢰를 하고 있네. 야, 누가 여자 얼굴을 그렇게 빤히 보냐? 죄송해요. 제 동생이 좀 개념이 없죠? 라며 고개를 숙이시는데 그 장면만으로도 이 가족이 얼마나 격이 없이 사이가 좋은지 알겠더라고요. 제 추측대로 가족 간의 정이 깊은 가족 같아 보였습니다. 여자분은 오빠에게 뭘 건네면서 몇 마디 주고받고는 가셨습니다. 여자분은 생김새에 비해 말투가 시원시원하고 호탕하셨습니다. 그러자 우리 누나 때문에 놀랐죠? 좀 무섭기는 한데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젊을 때 연예인 한다고 하다가 사기만 당하면서 고생 좀 하더니 세졌어요. 요즘엔 동대문 야시장에서 장사하는데 피곤한지 가끔 저렇게 까칠해요. 라며 오빠는 웃더라고요. 오빠의 그런 말들이 웃기기도 하고 그 잠깐 사이에 혼자 감정의 폭이 심하게 요동치는 제 스스로의 모습이 웃겨 피식 웃음이 나더라고요. 오빠는 영문도 모르고 제가 웃으니 또 따라서 웃고요. 세상에 이렇게 순한 사람이 있나 싶어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스터디에서도 다른 분들이 오빠를 참 귀여워하셨습니다. 성실했고 말도 예쁘게 하는 사람이니 누구라도 오빠를 좋아했죠. 저는 같이 들어간 사람이라는 이유로 같이 예뻐해 주시긴 했지만 확실히 오빠를 대할 때는 다르시더라고요. 다들 토익을 늦게 공부하시는 만학도 여사님들이셨기에 저희가 귀여우셨을 수도 있지만 확실히 오빠는 예쁨 받을 행동들을 잘했습니다. 그런 오빠를 본 저는 그게 다 누님 덕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점점 더 오빠가 좋았습니다. 오빠는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계속 제게 잘해줬고요. 그래서인지 제 얼굴도 조금은 더 밝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저의 변화를 제일 먼저 알아챈 건 아빠셨습니다.
시연아, 무슨 좋은 일 있어? 좋아하는 사람 생겼니?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내가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 말았지만 오빠를 좋아하는 제 마음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개강은 점점 다가오고 기승을 부리던 더위도 아침 저녁으로는 꺾여가던 그때 스터디 모임도 마무리가 다가왔습니다. 여사님들이 다가회라도 하자며 오빠와 제게 심부름을 시키셔서 다니러 가고 있는데 오빠가 나 복학하면 아르바이트 그만두려고요. 시연 씨는? 하고 묻더라고요. 저는 계속 해야 해요. 아르바이트 그만두면 제 용돈이 없어서요. 집안 사정도 그렇고 그동안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답을 하면서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오빠는 알기라도 하는 듯이 나 아르바이트 그만둬도 연락해도 돼요? 나 시연 씨랑 계속 연락하고 싶은데 라고 하더라고요. 놀라 오빠를 봤더니 저를 내려다보며 시연 씨는 나 안 좋아요? 난 시연 씨 좋은데 처음부터 좋았어요. 라고 하면서 또 웃더라고요. 그런 오빠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데 기분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고개를 푹 숙이고 미소만 지을 뿐이었죠. 그런 저를 본 오빠는 저기 나 싫지 않으면 우리 만나볼래요? 라며 제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러자 오빠는 다시 씩 웃더니 제 손을 잡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심장이 어찌나 떨리던지 지금 생각해보면 어리고 순진했구나 싶습니다. 그렇게 간식거리를 사오는 동안에도 우리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은 채였습니다. 세미나실 앞에 와서야 손을 놓고 다가회를 하는 내내 모른 채 했지만 저도 모르게 실실 웃었던 것 같습니다. 개강을 하고 나서 오빠는 정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습니다. 다시 학교에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저도 정신이 없었죠. 하지만 오빠가 매일 제가 아르바이트를 마칠 때쯤 데리러 왔기에 저희는 집으로 가는 동안 데이트를 했습니다. 오빠와 저는 같은 방향으로 버스 한 정거장 거리 정도 떨어진 곳에 살았는데 오빠가 저보다 더 멀리 살아 집까지 걸어가며 데이트를 했습니다. 처음엔 날이 좋아 그나마 괜찮았는데 날이 추워지니 오빠가 혼자 걷는 그 길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취업 준비까지 하는 사람 감기라도 들어 면접이라도 못 보면 어쩌나 싶기도 하고요. 오빠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오빠는 환히 웃으며 내 걱정했어? 아유 예뻐라. 근데 나는 괜찮아. 따로 운동할 시간 없는데 그럴 때 운동하는 거지. 그 덕분에 감기 안 걸리는 것 같아.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쩜 사람이 저렇게 긍정적일 수가 있나 싶어 대단하다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빠는 참 대단해. 어쩜 그렇게 다 좋게 생각하고 그렇게 웃을 수가 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 시연이 덕이지. 시연이 아니었으면 내가 그 길을 걸을 일이 없고 운동을 했겠어? 시연이랑 함께인 게 좋으니까 걷기 시작한 게 이제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는 거야. 감사한데 안 웃을 게 없고 안 좋을 게 없지. 라며 대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빠는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혼자 계신데 그 바람에 오빠보다 4살 많은 누나가 오빠를 많이 보살펴줬다고 하더라고요. 하고 싶던 연예인 일도 접고 오빠를 보살핀 누나는 어릴 때부터 강해지려고 애를 써서인지 조금은 무서운 성격이긴 하지만 그 덕분에 오빠가 잘 자랄 수 있었다면서 나중에 우리 누나한테 신세진 거 다 갖고 싶어. 근데 누나가 요즘 돈도 잘 벌어. 라며 아쉬워하더라고요. 인터넷 쇼핑몰과 동대문 쇼핑몰에서 점포를 운영하며 소득이 꽤 좋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모델도 같이 하고 있어 그 분야에서는 유명하기도 하고요. 오빠의 누나가 제가 느낀 것보다 더 멋진 분이라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빠는 누나가 바라는 회사원이 되려고 노력 중이라면서 조금만 기다려. 내가 취직하면 시연이도 많이 도와줄게. 라고 하는데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뭘 해줄게 라는 말을 한 게 언제던가 싶더라고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진 이후로는 부모님은 빚 갚고 아픈 몸 돌보시느라 제게 뭘 해주겠다는 말을 못 하셨거든요. 그저 고맙고 대견하다, 미안하다, 기특하다 라는 말씀만 하셨죠. 그런 말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지만 어린 마음에 결핍이 생기더라고요.
제게 필요한 건 제가 직접 다 해결해야 하다 보니 누군가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겠다고 나서는 일이 없었어서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히 하기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빠가 도와준다고 하는 그 말이 되게 의지가 되고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오빠가 좋아졌습니다. 오빠는 성실한 사람이었기에 4학년 졸업을 앞두고 조기 취업을 하였습니다. 교수님의 추천으로 몇 군데 면접을 보더니 연구원으로 취업을 하더라고요. 그런 오빠가 기특하다며 오빠의 아버님은 차를 사주셨습니다. 작은 경차였는데 오빠는 너무 신나하면서 운전을 하며 출퇴근을 했습니다. 회사 위치가 차가 없으면 애매한 위치였거든요. 그리고 그 차 덕분에 저희의 데이트는 좀 더 원활해졌습니다. 오빠는 보온병에 차를 담아오기도 했고 김밥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차 안은 저희에게 카페이기도 했고 영화관이기도 했고 콘서트장이기도 했습니다. 오빠가 회식이라도 하면 다시 벤치에 앉아 하는 데이트를 하기도 했지만 조금 더 데이트가 원활해졌죠. 그렇게 시간은 또 흘러 제가 4학년이 되고 취업 준비에 여념이 없자 오빠는 내가 용돈 줄 테니까 아르바이트 그만두면 안 돼? 너무 힘들잖아. 라고 했지만 저는 오빠, 벌써 우리가 만난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모르겠어?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게. 오빠랑 시간 보내는 것도 난 포기 못하니까 걱정 말고. 라며 웃어버렸습니다. 그 무렵 저는 더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이유가 생겼기에 오빠의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차마 오빠에게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방문 판매하시던 화장품을 아파트 상가에 점포를 내고 싶어 하셨는데 돈이 좀 모자라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졸업과 동시에 갚아야 할 학자금 대출이 있었기에 모은 돈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취업을 못할 경우를 대비해야 했으니까요. 엄마는 아휴, 엄마가 괜히 욕심이 나서 이상한 소리를 했다. 미안해, 신경 쓰지 마. 라고 하셨지만 취업을 하기만 하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드리고 싶었습니다. 엄마도 나이가 드시고 계셨고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것보다 한 군데 정착하시는 게 덜 힘드실 것 같았거든요. 아빠와도 가까이 계시면 마음이 놓이실 거고요. 그런데도 방법이 없다 보니 아르바이트 꾸준히 하면서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엄마가 보시던 점포에 다른 사람이 화장품 가게를 낸다고 했는지 오빠를 만나고 있는데 술을 드시고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딸, 엄마가 너무 무능력해서 미안해. 라고 우시는 소리를 오빠가 들었나 봐요. 차가 달리는 중이라 어쩔 수 없이 받았거든요. 무슨 일이냐 묻기에 상황에 대해 답을 하고는 어쩔 수 없지. 다음에 다른 자리 알아보셔야지. 라고 답을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받아보니 시연씨, 나 명준이 누나예요. 통화 괜찮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놀라기도 하고 무슨 일인가 싶어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라고 했더니 명준이한테 얘기 들었어요. 어머님이 필요하신 돈이 얼마예요? 괜찮으면 내가 투자하고 싶은데 사실 내가 우리 쇼핑몰에 기초라인만 화장품을 넣어볼까 하고 개발 중이거든요. 그런데 오프라인 판매를 직접 하는 게 어려워서 방법을 찾고 있다가 시연씨 어머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하고 판매 라인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데 어머님하고 좀 만날 수 있을까? 라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야 그런 분야를 모르니 어떨지 모르겠지만 누님의 말대로라면 엄마가 일방적으로 신세만 지는 것 같지는 않아 엄마의 연락처를 알려드렸습니다. 얼마 뒤 엄마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 시연아, 이게 무슨 일이니? 너 덕분에 엄마가 더 좋은 자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겠어. 어머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니? 라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걸려왔던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감사합니다. 너무 큰 도움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자. 아니지, 나도 도움을 받는 건데 어머님이 그쪽 일을 오래 하셔서 나보다 더 잘하시는데 내가 도움을 받는 거죠. 앞으로 내가 더 잘 보여야 하는데 우리 명준이가 연애 잘한 덕을 내가 보는데요.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오빠가 누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더니 정말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엄마는 누님이 런칭하신 코스메틱 점포를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번화가 상가에 여셨습니다. 직영이라 점주님이라는 직함을 달고 시작하셨죠. 백화점처럼 시연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일주일에 두 분의 고객에게 기초부터 메이크업까지 해드리는 시연 서비스를 하다 보니 반응이 좋았습니다. 누님의 일도 엄마의 일도 잘 되다 보니 오빠와 저의 연애는 더 순탄해졌습니다. 저까지 취업에 성공하고 나서는 조금은 더 여유로워진 데이트도 하면서요. 오빠는 가끔 우리가 결혼하면 이라며 결혼 이야기를 꺼내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가게가 잘 되면서 이사를 간 집 대출금을 엄마와 함께 갚고 있기도 했고 제 학자금이라도 다 갚고 시작하고 싶어 저는 나는 좀 늦게 결혼할 거야. 어떻게 졸업하고 취업한 회사인데 좀 집중하고 싶어 라며 핑계를 댔습니다. 솔직히 오빠와의 결혼은 누구보다 제가 바라는 일이었지만 아빠도 지팡이 짚고 걸으시고 돈도 좀 더 모일 때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그런 제게 타박이라도 할 법했지만 오빠는 그래 그러자 하면서 웃기만 했습니다. 엄마의 가게는 잘 됐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많고 기존의 엄마의 방문 판매 손님들도 꾸준히 오셨고요. 누님의 제품이 좋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는 했지만 엄마의 수완도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백화점에도 입점 대기를 걸었다는 소식이 들려 잘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모두가 편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참 얄궂은 게 사람 사는 일이라고 퇴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엄마에게 전화가 와, 응, 나 곧 퇴근이야. 내가 끝나고 전화라고 말하고 있는데, 시연아, 큰일 났어. 너희 아빠가 하며 우시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가 엄마 매장에 들렸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후진하던 택배 차량에 치이셔서 병원으로 이송되셨다는 겁니다. 엄마와 전화를 끊자마자 부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가면서 저는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제발 저희 아빠 이번에도 살려주시라고요. 아빠 손잡고 결혼식하게 해달라고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도착한 병원에는 엄마의 울음소리만 울리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 누워 계셨고요. 전날 저녁에 명준이 놀러오라 그래. 아빠랑 바둑이나 두자고. 이번엔 내가 이겨야지. 하시면서 웃으시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한데 눈을 감고 아무리 불러도 일어나지 못하시는 모습은 낯설고 이상했습니다. 아빠 일어나. 오빠 불러올게. 바둑 두자. 라며 아빠를 불러봤지만 아빠는 끝끝내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아빠의 장례식 내내 엄마는 쓰러지셨다가 다시 일어나셨다가 다시 쓰러지셨습니다. 그런 엄마를 챙기고 장례 절차를 밟느라 정신이 없던 저는 장례식이 끝나고 아빠를 납골당에 모시고 엄마와 집으로 돌아와 죽은 것처럼 잤던 것 같습니다. 수면제라도 먹은 것처럼 자다가 눈을 뜨면 곳곳에 설치해 놓은 손잡이들이 눈에 들어와 눈물이 났습니다. 임대 아파트에서 이사를 하면서 엄마와 제가 가장 신경 쓴 인테리어는 아빠가 잡고 걸을 수 있는 손잡이였습니다. 그렇게 해두면 아빠가 벽을 따라 걷기가 훨씬 수월할 테니까요. 이제 자가주택이라 이런 거 해도 돼. 라며 아빠를 보고 환히 웃던 엄마의 얼굴과 그런 엄마를 보며 기뻐하셨던 아빠의 얼굴이 다 떠올라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마는 저보다 더 못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다 우시고 또 주무시고 또 일어나셨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오빠가 죽을 사왔더라고요. 아무래도 식사가 힘들 것 같아서 라는데 오빠도 눈이 뻘개져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전해져 고맙더라고요. 엄마는 한동안 가게에 못 나가시더니 이제 그만하려고 좀 쉬다가 다른 일 할까 해 라며 가게를 내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그대로 받아서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권리금까지 받아 누님에게 갚고도 돈이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그 돈으로 남은 대출을 갚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생활비는 그동안 저축해놓고 연금보험 들어놓은 것도 있고 아빠 보험금이 나왔다며 이제 너 시집가. 학자금 대출도 엄마가 갚아줄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혼자 두고 내가 무슨 결혼이야. 오빠도 다 이해해 줄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와 누님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갑자기 상견례 같으면서도 아닌 가족 모임이 생겼습니다. 명분으로는 엄마와 저를 위로하는 자리였죠. 그러다 누님이 내가 우리 아빠 모시고 살 거고 너희는 어머니 모시면서 살아. 그러면 되잖아. 빨리 결혼해. 아버님 돌아가신 지 그래도 100일은 넘었으니까. 더 늦으면 아기 낳기 힘들어. 라며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러자 아버님과 엄마는 기다렸다는 듯이 손주 타령을 하시며 결혼을 부추기셨습니다. 그러시더니 누님이 내가 명준이 앞으로 집도 사놨어. 얼른 해. 라며 쐐기를 박으셨죠. 엄마는 언제 다 봐놓으셨는지 손수며 예물이며 척척 보여주시며 결혼 준비를 시켜주셨습니다. 오빠와 저는 부모님과 누님께 꼭 다 갚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식을 올리고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이를 낳고도 복직을 바로 할 수 있었던 건 엄마 덕분이었지만 조금이라도 갚으며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5살이 되고 유치원에 들어갔을 때쯤 남편이 이직을 하면서 연봉이나 처우는 좋아졌는데 이사를 하지 않으면 주말 부부를 해야겠더라고요. 이런저런 공리 끝에 저희 살던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남편이 이직한 그 지역에 전세를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 살아보고 결정하기로 했고요. 그러면서 저는 자연히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저도 다른 회사를 알아보려 했는데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 힘들더라고요. 엄마는 이제 해방이네 하셨지만 허전하신지 자주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희 아들이 할머니 바라기였기에 저도 전화 자주 했고요. 아버님은 사진 찍어 보내드리고 전화드리면 좋아는 하셨지만 시누이 성화 때문인지 전화를 주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시누이가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살아. 너희도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 라며 선을 그으셨거든요. 그러시면서 아이 옷, 장난감 등은 계속 보내시고요. 엄마인 저보다 더 좋은 걸로 보내셔서 제가 그만 보내시라 할 정도였는데 내가 애가 있니 남편이 있니 조카한테라도 해야지 라고 하시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엄마와도 자주 만나 식사도 하시고 엄마 답답하실까 교회로 드라이브도 시켜주시면서 예전 사업 파트너한테 아이디어 얻으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하셨고요. 좋은 남편의 진짜 좋은 시댁을 만나 내가 호강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감사했습니다. 아빠는 그리웠지만 이렇게 남은 가족들 행복하기만을 바랐죠. 시누이 회사가 어떤 쇼핑몰처럼 큰 회사에서 상표권을 사가는 계약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 우리 시누이 재벌되는구나 싶어 남편과 우리 신세는 언제 갚아? 하면서도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상표권 도둑들의 사기였더라고요. 시누이의 상표를 자신들이 가로채 중간에서 팔아 큰 돈은 본인들이 챙기는 거죠. 저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갔지만 특허청의 상표 등록을 누가 먼저 했냐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힘들 수 있다는 변호사님의 말에 시누이는 크게 절망하셨습니다. 오래 같이 일했던 파트너십이기도 했고 갑자기 큰 돈을 제안할 때 의심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본인 탓이라며 자책을 하셨죠. 당장에 영업을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손실을 메꾸느라 돈은 필요한데 대출은 안 나오는 실정이다 보니 답답한 지경이라며 신랑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일단 저희가 가진 돈을 들이고 전세를 놓았던 집을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어차피 그 집은 시누이가 장만해 주신 거였으니까요. 집을 매매하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소식에 살던 지역으로 갔지만 마음이 바뀌었다며 매매를 하지 않는 통에 허탕을 치고 엄마네 가서 밥을 먹고 시댁으로 가자 싶어 엄마 집에 갔는데 집에서 다른 아주머니가 나오는 겁니다. 누구세요? 저희 엄마랑 아시는 분이세요? 하고 물으니 네? 여기 어제 저희가 이사 왔어요. 여기 사시던 아주머니 딸이시구나. 금매로 내놓으셔서 저희가 샀어요. 저희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신데 마침 이 집에 손잡이가 다 되어 있어서 좋았거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싶어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이사 갔어? 어디야? 하고 물으니 아휴,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
집이 나 혼자 지내기에 너무 커. 진석이도 없고 너희도 멀리 가서 자주 못 오고 그래서 팔았어. 여기가 어디냐면 라면서 이사간 주소를 불러주시더라고요. 가보니 작은 빌라에 전세로 가셨다면서 혼자 살면서 이 정도면 되지 라며 웃는 엄마를 어이없어 하면서 보고 있는데 신우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올케, 혹시 어머니랑 연락돼? 라는 목소리에서 다급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엄마네 집에 와 있어요. 형님 무슨 일이세요? 라고 하자 신우이는 흑흑거리며 울기만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제 눈치만 보시고요. 신우이가 겨우 눈물을 멈추고 하는 말에 저는 놀라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집을 옮기시면서 남은 차액을 신우이에게 붙이셨대요. 그러시고는 진석이 고모, 얼른 회복해서 우리 또 매장해요. 라고 메시지를 보내셨나 봐요. 신우이는 메시지를 보고 엄마에게 계속 전화를 했는데 제가 있으니 못 받으신 거죠. 제가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으니 그제야 진석이 고모 아니었으면 우리가 그 집을 어떻게 사고 너희 아빠가 어떻게 편하게 지내셨겠니? 너랑 진석이도 예뻐해주고 나도 잘 챙겨주는 사람이니까 이번 기회에 나도 돕고 싶었어. 너한테 나는 해준 게 없는데 진석이 고모는 다 해주는 사람이잖아. 라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닦으시더라고요. 그런 엄마를 보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기만 해도 되나 싶고 서로를 위하는 진심이 느껴져서요. 남편에게도 신우이가 말을 전했는지 우리가 먼저 갚으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먼저 베풀어 주셔서 어쩌지? 우린 매번 이렇게 신세만 진다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여러 절차를 거쳐 다행히도 신우이의 상표는 지켜졌습니다. 작년 매출이 30억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상상도 못하는 돈이라 가늠도 안 되더라고요. 엄마는 얼마 전에 시댁과 가까운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신우이가 저희 아들 이름으로 사주시고는 저희 엄마에게 들어가 사시라고 해서요. 돈은 돈대로 갚으시고요. 엄마는 남는 장사라며 그 돈을 신우이 회사에 투자금으로 넣고 싶다고 하셨는데 안 받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건 잘 몰라서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가끔 나는 언제 다 갚고 사람 노릇하며 사나 싶어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울증은 아니지만 습관적 우울감을 가진 것 같더라고요. 이래서 양육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나 봐요. 그렇다고 부모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저에게 주셨으니까요. 다 제 욕심이고 번민이겠죠. 아이에게 물려주지 않으려 떨쳐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마음 공부가 좀 부족한가 봅니다. 그래도 이렇게 털어놓고 사는 이야기 하니 좀 개운하네요. 세상 부모님과 신우이에게 더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잘할 테니 지켜봐 주시라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곁에 있어 주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주시는 사랑을 느끼시고 행복해지시는 날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